네, 안녕하세요. 경제학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 문제풀이 42강으로 16장 국제경제학 3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한번 보시고, 자, 36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커버된 이자율 재정그래. 커버된 이자율 평가식이죠. 선물환율이 들어오는 커버된 무위험 이자율 평가실에서 다음과 같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IA는 A국의 이자율, A국이 이제 우리 한국이라 보고요. IB는 B국의 이자율, B국은 이제 미국이라 보시고, S는 현물환율, F는 선물환율, 선물환율이 들어왔기 때문에 커버된 이자율 평가식이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밑에 그 식을 보니까 불균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균형 때는 1 플러스 이자율, 요거 이제 A, 우리 한국입니다. I를 하지 말고 R이라 합시다. 책에는 I로 되어 있는데, R.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이 왼쪽이 우리 한국에 투자했을 때 원금과 수익률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이거는 현물환율이 S라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2라 합시다. 2. 책에는 S라 되어 있는데, 2분의 1 플러스 RF. RB가 이제 미국이다 말이에요. 미국. A국, B국 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합시다. 여기 미국 이자율, 여기 한국 이자율, 곱하기 이제 선물환율. 우측이 이제 미국에 이제 지금 1원을 투자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1년 뒤에 선물환율로 이제 또 달러를 판 것으로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죠. 여기 한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 여기 이제 균형에서는 이 꼴이 되는데 지금 이제 불균형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한국에 투자할 때 수익률보다 큰 상태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 자본가들이 혹은 뭐 한국에 투자 들어왔던 자본가들이 미국에 투자 나갑니다. 자, 미국의 투자 수익률이 크잖아요. 한국의 투자 수익률보다. 미국에 투자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이 이제 미국의 주식이나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요 밑에 이제 보기에 쭉 보니까 뭐 이 환거래자는 뭐 B국에 A국이 이제 한국이 B국이 미국인데 현물환을 판다, 뭐 채권을 산다, 뭐 등등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투자가가 미국의 주식을 채권을 사러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미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가지고 은행 가겠죠. 원화를 가지고 이제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달러를 매입하겠죠. 그죠? 요걸 이제 현물환을 매입한다. 환이라는 건 이제 달러라 보면 되고요. 현재 이제 이 원화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은행 가서 달러를 매입한다. 이게 이제 현물환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현물환을 매입한다. 한국 사람이, 한국 자본가가 원화를 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환율이 뭐 1대 1000원이라 합시다. 1000원을 들고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일부를 바꾼단 말이죠. 그럼 일부를 매입한다. 이걸 이제 현물환, 현재 환율로 달러를 매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죠. 미국 채권을 산다. 미국 채권을 구입한다. 1불짜리 미국 채권입니다.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선물환율에 계약을 하고 미국에 투자로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위험이죠. 커버된 이자율 평가식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1년 단위로 미국에 이제 채권을 이제 1년짜리 미국 채권을 구입했는데 1년 뒤에는 이제 이 원금과 채권 이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달러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선물환율대로 선물환율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미국에 투자하겠죠. 선물한 이제 미래죠. 1년 뒤에 요 선물 환율로 달러를 팔겠다 계약하고 미국에 투자하겠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가지만 1년 뒤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달러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뒤에 선물 환율로 달러를 팔겠다고 계약을 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선물한 매도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선물 시장에서 매도 계약을 맺고 미국의 채권을 구입하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1번. 이 환거래자는 한국 자본가죠. 환거래자는 비국의 현물안을 판다. 비국의 현물안을 산다고 해야죠. 비국이 미국이잖아 지금. 비국이 미국이고 A국이 한국이잖아요. 그죠? B국의 현물안을 산다고 해야 됩니다.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미국이 투자로 가니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안을 매입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채권을 사죠. 그죠? 그래서 이 환거래자는 B국, 미국의 현물안을 산다고 해야 됩니다. 판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환거래자는 B국의 채권을 산다. 여기 답이죠. 미국의 채권을 산다. 미국에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3번은 왜 틀리냐. 환거래자는 A국의 선물안을 판다. 이제 선물안을 매도 계약인데 달러를 B국에 달러를 판다는 계약을 하고 미국에 투자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환거래자는 A국의 선물안을 판다가 아니고 B국의 선물안을 파는 계약을 맺는다 이리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이 환거래자는 A국의 현물안을 산다. 뭐 한국에서 미국 투자로 가는데 뭐 한국의 현물안을 살려. 오히려 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이제 원화를 바꿔야 되니까 이제 A국의 현물안을 산다고 해야 되겠죠. 이거 틀린데 그죠? 그래서 2번만 옳습니다. 네. 자, 요 문제는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아니고 2절 평가 계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투자가 됐냐, 누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고요. 그럼 그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자, 아시겠죠? 좀 복잡한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우리 이제 FTA 앞에도 했는데 FTA의 효과 혹은 자유무역의 효과,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협정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 합시다.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좀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 산업구조의 차이가 좁혀진다.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오히려 비교의 산업에 특화를 하고 유치산업은 비교유리 산업은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더 차이가 나겠죠. 예? 그 미국은 농산물을 우리한테 수출하고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고 우리 자동차를 특화하고 미국은 농산물이 특화되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죽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산업구조의 차이가 넓혀집니다. 틀렸고 2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임금 격차가 좁혀진다. 그건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죠. 핵시올인 이 정리가 뭐예요? 두 나라가 자유무역하면은 재화 가격은 당연히 같아지는데 이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은 이동을 안 해도 요소 가격까지 같아진다는 게 핵시올인 이 정리죠. 그거는 외워서 그냥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재화 가격뿐만 아니라 요소 가격도 임금이나 이자율 이런 것도 서로 이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핵시올인 정리에 따르면 후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집약 상품을 수출한다. 틀리죠. 후진국은 바로 이제 노동풍부국이고 노동집약제의 비교가 핵시올인이 그렇잖아요. 핵시올인 1정리가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제의 비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제의 비교가 있다. 이렇게 죠. 그래서 주로 후진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집약제의 비교를 가지고 수출할 것입니다. 틀리고 4번 무역의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 이후에 두 제야의 상대 가격이 무역 이전의 상대 가격과 같아져야 된다. 이 틀리죠. 서로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하기 전에 두 제야의 상대 가격, 두 나라의 상대 가격 사이여야 되죠. 우리 리카도 비교론 할 때 공식 있잖아요. 이게 A국이 인열이 나오고 이제 B국이 이제 여기 무역하기 전에 각국의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분의 5고 이거는 뭐 10분의 10이다 이러면 요리 됐다. 그럼 이게 각 나라의 이제 무역하기 전에 두 지하의 상대 가격이다 말입니다. 이제 무역하기 전에 각 나라의 두 지하의 상대 가격인데 이렇게 이제 크면 요거는 이제 B국은 YJ 비교를 가지고 A국은 XJ 비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무역이 되죠. 무역이 되면은 서로 이득이 나기 위해서는 이게 교육 조건이기도 하죠. 상대 가격이기도 하고 서로 이득이 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이 교육 조건이 요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이 되면은 A국은 요 가격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요 사이에서 이제 가격비가 같아집니다. 10분의 5와 10분의 10 사이에서 두 나라의 가격비가 같아져요. 그래서 A국은 여기 가격비가 이제 올라가고요. B국은 요 상대 가격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서 같아지게 됩니다. 두 지하의 상대 가격비가. 그래서 이 4번이 무역 이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역 이후의 상대 가격이 두 나라 무역 이전의 두 나라의 상대 가격의 사이여야 됩니다. 사이여야 되는데 그 상대 무역 이전의 상대 가격과 같아진다. 같으면 무역이 이득이 없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판도 이제 유사한 문제인데 두 국가가 상호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1번 당사국의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맞죠? 자기 나라 그 비싼 거는 안 쓰고 이제 상대방의 싼 재화를 이제 서로 이제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각 두 나라 모두 이제 수입 때문에 상대국의 낮은 재화를 수입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국 간의 수입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업에는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입하는 그 대체 산업은 이제 그 나라에서는 죽기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당사국 간의 무역 규모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전 세계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이때 이제 효율성 같은데 전 세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두 나라가 자유무역하면 FTA 협정으로 두 나라 간의 효율성은 반드시 증진된다 했죠. 여기 이제 이게 지구라 합시다. 전 세계라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만 FTA 협정해가지고 요 두 나라가 이제 자유무역을 한다. 그럼 요 두 나라의 효율은 반드시 증진된다 했죠. 우리 역삼각형, 지난 시간에 역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의 효과에서 배웠잖아요. 이 두 나라 간에 두 나라의 잉여는 총잉여는 증가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효율성은 반드시 증진됩니다. 이 두 나라만 따지면. 근데 이제 4번은 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자원 효율성 면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비가맹국이 있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 세계 나라들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요 두 나라만 싹 자유무역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효율성이 정리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FTA 안 했을 때 좀 FTA 안 하면 이제 관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세 없는 데서 수입하다가 오히려 이제 관세를 철폐해버리니까 여기가 관세가 높으면 오히려 여기를 이제 여기에 재화를 수입하겠으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 처음에 이제 FTA 없으니까 관세가 높으니까 수입 안 하다가 여기 이제 원래는 이 재화는 미국에서 효율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미국이 너무 관세를 높이 붙여가지고 우리가 관세를 너무 높이 미국에 수입 안 되다가 일본은 관세율이 낮아가지고 일본 거 우리가 수입하고 있다가 이제 FTA로 관세 철폐되니까 오히려 일본보다 미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더 효율이 또 개선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전 세계적 후생 측면에서는 우리 둘이만 싹 자유무역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 자원 효율성 면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전 세계적 경제적 후생, 효율성은 반드시 증가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예, 반드시 증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우리만 싹 이게 작용하니까 오히려 다른 데서 효율적인 재화를 수입할 수 있을 걸 갖다가 이 비효율적인 미국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거든요. 왜? 다른 데는 이제 관세가 있다면 수입을 안 하고 여기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 자원 효율성 면에서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요 다른 나라 안 따지고요, 요 두 나라만 따지면요, 무역, 자유무역 안 할 때보다 이 두 나라만 따지면 반드시 효율성은 정진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8번은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1번은 이제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자, 자국화폐 가치 상승은 환율은 하락이죠. 환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환율이 하락됐다가 아니고 환율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 화폐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경제인들이 이렇게 반응 행동을 하겠죠. 그걸 이제 물어봤는데,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그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이니까 환율 하락 예상입니다. 그럼 이래서 지금은 1대 1000원인데, 지금은 1대 1000원이잖아요. 그럼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1대 500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일 1대 500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게 환율 하락 혹은 자국 통화의,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에, 자, 지금 수입업자는 오늘 해야 돼요? 내일 자고 나서 내일 해야 돼요? 수입업자는 미루겠죠. 지금 일부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 1000원으로 계약해야 됩니다. 근데 하룻밤 자면은 그 1불짜리 수입할 때 500원만 갖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춘다, 내일 또 미룬다. 수출업자는 반대겠죠. 수출업자는 만약에 1000원짜리를 수출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수출해야 1불에 팝니다. 내일 자고 나면 1000원짜리를 수출할 때는 이게 2불에 팔아야 되거든요.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송금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 그럼 이제 학자금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내야 돼요? 내일 보내야 돼요? 내일 환전해야 돼? 지금 환전해야 돼요? 자, 미국의 학자금이 1불이라 합시다. 지금 이제 보내려면 1000원으로 1불 사서 보내야 됩니다. 내일 자고 나면 그 1불이라는 학자금을 500원만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늦추겠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객은 미국에 여행을 계획 잡고 있다가 환전을 지금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일부를 1000원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자고 나면 500원으로 일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전은 내일 환전합니다. 내일 환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투자자. 자, 이건 금리는 이야기 안 할 거죠. 환율 변동에 환차익만 따질 때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이보세요. 이거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는 빼놓고요.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그 가치가 올라갈 나라의 돈에 투자해야 되죠. 그럼 이거 내일은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 한국에 투자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불 갖고 들어와가지고 1000원 바꿨잖아, 지금. 1불 갖고 한국에 투자 들어와가지고 이제 1000원 바꿨단 말이야. 그럼 1000원 투자했다. 그럼 내일 되면은 그 1000원을 달러로 바꾸면 2불이잖아요. 그래서 환차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 들어온다. 한국에 투자 들어온다.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에 투자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쭉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보기에 이제 외환 수요는 어디로, 외환 공급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제 따진다. 이게 여기서 이런 외환 수요가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외환 수요, 달러가 필요한 게 누구냐? 달러가 필요한 건 이 사람이죠. 수입업자 달러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해외 송금자 달러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자 달러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달러 수요자들인데 수입하려면 달러 필요하잖아. 해외 송금하려면 달러 필요하잖아. 해외 미국에 여행 가려면 달러 필요하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외환 수요자들인데 전부 다 늦춥니다. 늦추고 내일 환전하고. 그러니까 오늘 할 거 내일로 미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환 수요는 감소하겠네, 그죠? 외환 수요는 감소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수출업자라든지 미국이 수출해 달러를 가져와 한국에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수출업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투자자도 뭐 한국에 투자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수출업자나 한국에 투자 들어오는 사람이 이게 외환 유입이 되는 거죠. 한국에 투자 들어오고 수출업자는 지금 막 수출해가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환 유입들은 외환 공급이죠. 외환 공급은 지금 막 증가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외환 수요는 지금 늦추고 하니까 감소하겠고요. 오히려 이제 외환 공급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2번 외환 수요는 왼쪽 감소죠. 그 다음에 외환 공급은 오른쪽 증가죠. 이런 문제가 또 특이한 문제가 나와 있네, 그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환율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럼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46번은 이제 리카르도 비교이론이 나왔는데, 자, 46번에 남한 근로자는 1년 동안 쌀 200가마. 자, 생산량 정보죠. 자,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한, 북한. 남한 근로자는 1년 동안에 쌀은 200가마. 자, 생산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5대. 그 다음 북한 근로자는 1년 동안 쌀 100가마. 자동차는 2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이제 생산량 정보죠. 뭐 절대 우위는 뭐 남한이 다 있네요. 이거보다 쌀이 많고 이제 생산량은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두 지하 모두 남한이 절대 우위에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비교인은 우리 이제 공식 만들죠. 또 이렇게 쌀, 자동차, 상대 가격비, 그죠? 우리 저 책에 해설하고는 반대로 했어요. 해설은 자동차를 위해 그거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냥 뭐 우리 해설대로 안 해도 됩니다. 해설은 자동차를 분자에 올려놨는데 그리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순수대로 쌀이 먼저 나왔으니까 쌀을 분자에 잡고 자동차를 분모에 잡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남한하고 이제 북한을 여기 이제 가격비를 넣는데 우리 생산량 자료일 때는 이 공식에 뒤집어 들어간다 했죠? 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에 이제 남한의 쌀 가격이 200원이 아니고 이제 5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남한의 쌀의 요 가격비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쌀의 가격은 5원 이렇게 뒤집어 들어가죠. 5원. 그다음 자동차 가격은 200원 이렇게 200원. 북한의 쌀의 가격은 2원 이렇게. 북한의 자동차 가격은 1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하 동문 똑같죠. 그래가지고 부등호파 간다. 이거 100분의 2고 200분의 5니까 이렇게 이제 남한이 크죠. 부등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큰 나라는 분모제. 자, 그러니까 자동차는 남한이 이제 분자제. 작은 나라는 분자제. 쌀은 북한이 비교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남한은 북한에 비해 쌀과 자동차 모두 비교인. 자, 비교인은 두 지하 모두의 비교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5번 등 뭐 남북한이 간에 무역 이익을 잊으면 남한은 이득, 북한은 이득, 한 나라는 북한 손해본다. 아니죠. 이렇게 비교에 따라서 서로 요 사이의 교육 조건에서 요 사이 가격비에서 이제 서로 무역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이 나죠. 그래서 4번, 5번 다 틀리고요. 그 2번을 보면 이제 2번이 이제 답인 것 같은데 2번에 무역 후 자동차 한 대의 상대 가격이 쌀 40가마와 50가마 사이에서 결정되면 남북한 모두 무역의 이득을 얻는다. 여기 이제 서로 이때가 무역을 하게 될 교환 조건의 범위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쌀을 기준 잡았잖아요. 쌀을 기준 잡으면은 쌀 1톤과 자동차, 쌀이 기준이잖아요. 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공식은 쌀이 기준이니까 서로 이득대가 무역을 하게 될 교환 조건의 범위는 쌀
한가마와 자동차 요거 있어 요거 사이죠. 그죠? 자동차 여기 이제 100분의 1에서 200분의 5대 사이. 그게 이제 서로 이득이 날 쌀과 자동차의 교환 조건의 범위죠. 근데 여기 이제 보기 2번은 자동차 한 대를 기준 잡아. 그럼 이거 잘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자동차를 분자에 올려버리면, 이거 올려버리면 이거 이제 40이고요. 이거 뒤집으면 50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와 쌀 40가마에서 50가마 사이로 교환되면 서로 이득이 난다. 이렇게 된 거죠. 뒤집으면 그렇잖아. 50. 이거는 이거 50, 이거 40이잖아요. 자동차를 기준 잡아면.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 3번 틀렸고요. 남한은 자동차 한 대 쌀에, 북한은 쌀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아구의 비교율은 앞에 이제 생산비 자료로 나온 거 한 해봤고, 이렇게 생산량 자료가 나온 걸 또 해봤습니다. 똑같죠, 이거. 공식만 만들면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 만들 때 뒤집어 들어가고, 이 생산비라면 바로 대입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5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54번. 자, 만약 캐나다에서의 이자율이 기타 세계의 이자율보다 상승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캐나다를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캐나다의 이자율이 기타 세계의 이자율보다, 국제 이자율보다 상승했다. 이 가정할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보고, 여기 이제 54번은 우리나라 이자율이 다 올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캐나다지만, 근데 국제 이자율보다 높아져. 여기 국제 이자율보다 높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캐나다의 이자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면 캐나다로 투자 들어오겠죠. 우리 이자율 평가서에 배웠잖아. 이자율이 오르면 그 나라의 금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에 투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계 자본가들이 캐나다로 투자 들어오겠죠. 캐나다로 투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캐나다로 투자 들어온단 말이에요. 캐나다 주식, 캐나다 채권 이런 걸 사러 들어온다. 국제 자본가들이. 그럼 1번에 캐나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하겠죠. 캐나다에 투자하려면 캐나다 달러, 캐나다 화폐요. 캐나다 화폐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캐나다도 달러인데 캐나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캐나다에 그럼 이제 캐나다 투자 들어오면 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외화 유입이잖아. 캐나다 입장에서는 외화 유입이죠. 외화 유입이니까 캐나다 입장의 환율은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입장에 수출이 이제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캐나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가지고 외화 유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3번 다른 나라로부터 캐나다의 수입이 감소한다. 수입은 증가하고요. 수출은 감소하고요. 답은 4번이겠네.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상을 초래하여. 절상이잖아요. 이게 환율 하락이고 절상이잖아요. 캐나다 달러 가격의 절상을 초래하여 캐나다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맞죠? 그럼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되잖아요. 이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 이거 답입니다. 답이고 5번은 캐나다 달러 가격의 절하를 초래 반대로 틀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자, 55번은 이제 구매 평가서를 물어봤는데, 자, 55번. 현재 한국의 대미 환율이 1대 1,000원. 지금 명목 환율이 1대 1,000원입니다. 1대 1,000원. 한국의 물가가 2,000원. 요거 이제 물가는 요 빅맥이라 보면 되죠. 우리 빅맥이 국제 물가를 비교하는데 많이 쓰인대죠. 빅맥 가격이. 그래서 한국의 물가가 2,000원. 한국의 빅맥이요. 2,000원. 한국의 물가 해야 되고 한국의 빅맥이라 해야 됩니다. 2,000원.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 미국의 빅맥 가격이 1불. 미국의 빅맥이 1불. 여기 이제 미국 물가 혹은 미국 빅맥 가격. 그럼 여기 보세요. 빅맥 환율은 1대 2,000원이고요.
여기 이제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죠. 우리나라 은행의 명목환율 1대 1000원 어그러져 있죠. 그러면 이제 수출입이 막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높다는 거죠. 이게 명목환율은 1불과 1000원이 교환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빅맥으로 물가로 보면 1불하고 2000원이 교환되는 판이죠. 빅맥으로 보면 물가환율이죠. 빅맥환율은.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의 물가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요 빅맥 안 사먹고요. 2,000원 주고 왜 사먹습니까? 1,000원 들고 은행 가서 일부를 바꿔가지고 요걸 수입에 사먹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늘립니다. 우리가 물가 높은 나라가 수입을 한다. 그게 구매력 평가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요때 이제 이 가격은 그대로 합시다. 요 미국의 빅맥 1불 그대로, 우리 한국의 빅맥 2,000원 그대로 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입을 계속 늘리니까 이 명목환율이 결국 1대 2,000원까지 올라가겠죠. 명목환율이 이제 1대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 구매력 평가설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가가 높은 나라가 수입을 한다. 수입 우리가 안 사먹고요. 이거 안 사먹고 이거 수입했다 그래. 1,000원으로 바꿔 1불 바꿔서 이거 수입에 사먹는다. 그러면 이제 외화 유출로 환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빅맥 환율과 물가 환율인 빅맥 환율과 이제 명목 환율이 동일해지죠. 그러면 이제 수출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이 되면 일물일가법칙이 성립하고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된 거고, 일물일가법칙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실질환율은 1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 명목환율하고 빅맥환율하고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그 가져가자 구매력 평가설이 정확하게 성립되는 경우에 한국의 명목환율은 1대 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환율이 요 이제 빅맥환율에 따라갑니다. 1대 2,0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환율과 이때 실질환율은 1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구매력 평가설이 완전히 성립하면 무조건 실질환율 1입니다. 실질환율은 요거 아닙니까? 실질환율은 명목환율 곱하기 미국제 가격 나누기 한국제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 구매력 평가설이 딱 성립하면 명목환율이 2,000이잖아요. 2,000. 미국제 가격이 1불, 그 다음 한국제 가격이 2,000원이니까 딱 넣으면 뭐 그대로 1이죠. 그대로. 자, 이것도 이제 해볼까요? 다음에 넘어가서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61번 가겠습니다. 61번 우리 국제 수지 항목인데 앞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6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우리나라와 외국은 미국이다. 외국 간의 거래 내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을 바르게 나타내라. 우리 국제수지원이 크게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으로 형성되어 있죠.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로하는 국제수지표에 반영된 금액이다. 근데 요 문제는 뭐죠? 장부상으로 물어봤죠. 왜냐? 자본금융 계정에 특히 금융 계정의 준비자산 증감을 제외하라 이런 말도 없고 실질적 국제수지 항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경상수지는 얼마냐 자본금융 계정은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장부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항목대로 이 5가지 거래가 있는데 항목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국제수지 항목을 기억을 되살려서 항목대로 이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61번에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일단 항목 다 적어 경상수지는 4개가 있죠. 각종 상품의 수출입 거래수지, 각종 서비스 거래수지, 그 다음에 각종 소득 또는 소득수지, 그 다음에 이전 소득수지, 공짜, 무상, 원조 요 4개 있고요. 그 다음 자본금융계정에 자본수지가 있고요. 자본수지는 특이한 것들 것이에요. 그 다음 주로 이제 금융계정이죠. 금융계정. 이 금융계정 안에 이제 투자 원금들이 주로 적혀 있는데 직접 투자 수지, 정권 투자 수지, 그 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투자 수지, 기타 투자 수지, 여기가 이제 주로 투자금 원금이 여기 적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금융계정 안에 장부상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자산 증감을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장부상 균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준비자산 증감을 금융계정에서 제외하라, 혹은 실질적 국제수지가 이야기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장부상으로 이야기, 준비자산 증감도 포함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째 거래가 뭐예요? 외국 모델이 국내 광고에 출연하여 1억 달러 벌어갔죠. 외국 모델이 국내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1억 달러 벌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네, 여기 본원소득. 본원소득. 여기 임금이자, 국제 간의 임금이자, 임대료, 배당금 거래는 여기 무조건 적히죠. 그래서 여기 모델이 1억 달러 광고에 출연해가 벌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적자죠. 마이너스 1억 되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1억.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펀드가 국내 빌딩을 구입했다. 이제 부동산 거래는 이 자본수지죠. 이게. 부동산 거래, 토지 건물 거래나 천연자원 거래, 그 다음에 특급권 상품권 거래,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주비 여기 적히죠. 특이한 것들 5개 적히죠, 이게. 그래서 외국 펀드가 국내 빌딩을 구입에 들어왔죠. 2억 달러. 그럼 여기 이제 빌딩 구입. 우리나라에 빌딩을 사러 왔으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2억 달러 흑자, 이렇게. 자본수지.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 2세들이 국내 대학에 입학했다. 이게 이제 학자금, 이제 유학이나 해외 연수나 이제 교육을 위한 모든 자금은 우리 서비스주죠. 교육비 서비스주입니다. 그래서 외국 동포 2세들이 한국에 입학하에 들어왔죠. 한국 유학 들어왔죠. 1억 달러. 그러면 이제 1억 달러 흑자일 겁니다. 요 1억 달러 흑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전자에서 중국에 휴대폰을 수출. 이거는 이제 상품수지죠. 우리가 우리나라 수출을 했다. 미국에 휴대폰을. 그럼 1억 달러 벌어왔다. 1억 달러 벌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죠. 이거 직접 투자죠. 이거 직접 투자. 우리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다. 2억 달러짜리. 그럼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설립했으니까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2억 달러 적자. 자, 요게 이제 5개 항목인데, 그러면 다른 거는 없다고 보고요. 이전 소득 수준이 0이라. 그럼 경상수지 얼마죠? 일단 경상률이 명백하잖아요. 4개. 그럼 요거 이제 하면은 경상수지는 1억 불 흑자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자본금융계정은 얼마냐? 이러면은 지금 여기 요 거래는 2개가만 있지만은 만약에 실질적 국채 수지는 자본금융계정이 요게 균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요 2개만 거래됐잖아요. 그죠? 요거는 없다고 보고 0, 0, 0이라 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자본금융 수지는 균형입니다. 균형.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준비자산 증감 이런 걸 제외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장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1억 흑자면은 무조건 자본금융은 마이너스 1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장부상 균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준비자산 증감이 얼마냐? 준비자산 증감은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장부상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요거만 보면은 이제 균형이죠. 제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적는 거죠. 준비자산 증감이 마이너스 1억 불입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만 이제 마이너스 적는 거고,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이 1억 불 증가했다는 것이고, 실질적 국채 수지는 우리가 1억 불 흑자를 냈다는 거죠. 요거 보세요. 실질적은 요거 이제 빼고 보면은 요 균형이고 1억 불 흑자니까 실질적 국채 수지는 1억 불 흑자 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억 적힌 겁니다. 그래서 외화자산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외화자산이 1억 불 증가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 수지는 흑자다. 1억 불 흑자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그 실질적 국채 수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이제 준비자산 증감 이런 걸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입니다. 경상수지 1억 불 흑자고 자본금융계정은 1억 불 적자. 이렇게. 1억 달 적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문제를 잘 보시고 출제자가 그걸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특히요, 준비자산 증감을 제외하라. 그게 금융계정에서 준비자산 증감을 제외하라는 것은 실질적 국채 수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말이 없으면 장부상으로 해야 돼요. 장부상으로. 이렇게. 자. 여기까지 61번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또 62번부터 해서 이제 쭉 또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